한일 양국의 갈등 해법 모색을 위해 기대를 모았던 양국 외교장관 회의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회담장을 나왔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조금 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났다고요? 네, 중국 베이징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 우리 시각으로는 오후 3시쯤부터 열렸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1시간도 안 돼 끝났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회담을 끝낸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 장관의 표정과 말을 보았을 때 자세한 회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양국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접점을 찾지 못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강 장관은 오전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했는데요. 기자회견을 통해 자의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배제하고 영내 무역의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며 일본을 겨냥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담에서도 우리의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상도 한일 양국 회담에 앞서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최 기자,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곧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청와대가 이르면 내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 결과 등을 종합해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텐데요. 일부에서는 오늘 회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한중일 안보 협력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연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언론사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실장은 일본을 향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서는 막판까지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수영 기자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 관련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국 간의 어떤 외교적 대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방안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화할, 해결할 그런 자세는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와 관련해선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로선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선 한미일 군사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연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끝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 실장은 수출 규제 등 일본과의 경제 갈등과 관련해선 조만간 사태가 전환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9월 중에 예상되는 어떤 일본 정부의 개각이라든지 또는 집권 여당의 어떤 여러 가지 직제 개편 등이 이루어지고 아마 그러면 대화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당장 오는 28일 시행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와 관련해선 상황을 과장하거나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실장의 발언은 차분하게 이번 기회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당분간 일본의 강공을 취하기보다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 등 잇따른 악재 속에 우리나라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향후 수출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김성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세청은 이달 2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줄어든 249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수출도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 1.7%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8개월 연속 하락세인데 9개월째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이 30% 가까이 급감했고 석유화학과 석유 제품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부진했습니다. 그나마 무선통신기기와 선박 등은 선방했습니다. 수입은 26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감소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통제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한일 간 교역량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대일본 수출은 13.1% 줄었고 수입도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수지 적자 많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수출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건 상당히 우리가 걱정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교역 규모가 가장 큰 중국이 20% 줄어들었고 미국과 유럽연합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문제가 지금 걸려 있거든요. 중개 무역을 하거나 중간재를 수출하거나 이쪽에 감소를 할 수가 있어요.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경기 둔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까지 겹치면서 당초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수출 6천억 달러 달성은 다소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SBS CNBC 김상현입니다.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출 우려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안전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5년간 방사능 미량 검출로 반송된 품목은 검사를 위한 수거량을 2배로 늘리고 검사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화 대상 품목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가공식품 10개 품목과 농산물 3개 품목 등 모두 17개 품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지급했던 이 근로장려금을 올해부터 6개월마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에 한 번 지급해온 근로장려금. 올해부터 연 2회에 걸쳐 받을 수 있는데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155만 명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 보냈습니다. 1년에 12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았던 근로소득자가 올 상반기 소득분을 내달 10일까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액의 35%인 42만 원이 올 12월에 지급됩니다. 올해 하반기 소득분은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신청하고 6월의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4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6만 원은 내년 9월 정산 기간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합계가 2억 원 미만인 근로소득자 중 단독 가구는 연봉 2천만 원 미만, 호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는 3,6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나 종교인 소득자는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기존대로 1년에 한 번 지급됩니다. 9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 번호를 활용하여 ARS 전화 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급 요건에 충족될 경우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인 내달 10일까지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고가의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취득 신고를 하지 않고 환치기와 외환 밀반출로 대금을 치른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의 한 재활 전문 병원장인 A씨는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지역의 고급 상가 2채와 아파트 1채 등 총 3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주택 가격이 최근 5년간 50% 넘게 오르면서 투자 붐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지진도 없습니다. 쓰나미도 없고요. 해외 부동산 투자에 붐이 일고 있는 지역이 부동산 알선업자는 투자자들에게 환치기 계좌를 통해 부동산 대금을 불법 송금하게 하거나 투자자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직접 수령해 밀반출하며 한화 108억 원을 불법 송금 대행했습니다. 알선업자의 도움을 받은 투자자들은 말레이시아에 위장회사를 설립한 뒤 수억 원의 상가와 오피스텔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국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병원장과 중견기업 대표 등 고액자산가 146명을 적발했습니다. 관세청은 현지 알선업자와 환치기에 가담한 건설사 재무부장을 비롯해 10억 원 이상 투자한 자산가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외 건전성 지표인 단기 외채 비율이 2분기에 2.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대외 금융자산과 대외 금융부채의 차익인 순대외 금융자산은 전분기보다 260억 달러 늘어난 4,62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분기 중 외국인과 외환 지점에서 원화 채권을 많이 사들인 영향이라며 외화 채권이 아닌 만큼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위험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2년 9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내렸고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변동이 없었습니다. 폭염이 오래 이어졌던 지난해에 비해 농림수산품 가격이 4.5% 내려갔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탄과 석유 제품 가격이 8.3%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빵과 초코우유를 함께 먹으면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고하는 하루 당류 섭취량의 9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되는 빵의 평균 당 함량이 23g으로 하루 권고량인 50g의 46%가 빵 하나에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 함량이 22g인 초코우유 하나와 빵 하나를 먹으면 일일 당류 섭취 권고 기준치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등에 저장할 수 있는 이 모바일 상품권은 편리한 대신 유효기한이 짧다 보니 지나쳐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 기자, 모바일 상품권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고요? 네, 그동안 소비자들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나 모바일 상품권에 표시된 해당 상품이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유효기간이 짧으면 한 달, 길어도 3개월 정도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번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가 표준약관 개정에 나서는 겁니다. 바뀌는 제도에는 현재 종류별로 유효기간이 다른 모바일 상품권이 모두 1년 이상으로 통일됩니다. 강 기자, 환불 규정도 더 명확해진다고요? 네, 앞으로 소비자들은 유효기간이 30일이 남을 때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쓰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지나도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업자로부터 통보받게 됩니다. 현재도 모바일 상품권 구입 5년 안에만 환불을 요청하면 90%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 규정을 몰라 환불 요청 자체를 안 하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5년 소멸시효를 넘겨 업체 측에 발생하는 수입이 매년 80억에서 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모바일 상품권으로 물건을 살 경우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표준약관에 생겼습니다. 예매권이나 교환권이라는 이름으로 발행되는 것도 모바일 상품권으로 간주해 표준약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주요 상품권 발행 기업과 표준약관 개정에 대한 협의를 한 뒤 내년 중에 바뀐 표준약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10년 기다린 GTX-B. 인천 송도에서 경기도 남양주까지 서울을 횡단하는 광역 급행철도죠. GTX-B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오늘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생활경제부 엄하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엄 기자, GTX-B 노선이 우여곡절 끝에 예타 문턱을 넘었다고요? 네, 지난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 KDI 예타 조사에서 탈락한 뒤 5년 만입니다.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남양주 완수구를 포함시키면서 가까스로 예타를 통과했는데요. GTX-B 노선은 총 사업비 5조 7천억 원 규모로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와 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13개 역, 총 80km 구간입니다. 당초 2014년 초안에는 송도에서 청량리까지였는데 사업성을 따져봤을 때 비용 대비 편입값이 기준치인 1에 못 미치면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양주 왕숙지구를 반영한 시나리오에서 비용 대비 편입값이 1.0으로 기준치를 겨우 넘기면서 사업성을 확보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설계 등 후속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이 되면 이르면 2022년 말부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개통은 2025년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네, 양쪽 끝단이 이 송도, 남양주에서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이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떤 효과가 기대될까요? 네, GTX 노선의 경우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정도 빠른 급행 철도로 연결이 됩니다. 최고 시속 180km, 평균 100km로 달릴 수 있는데요.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현재 82분 정도가 걸리는데 노선이 개통되면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서울역까지도 버스와 지하철 등으로 50분 이상이 걸리는데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 도심으로 양쪽 끝에서 30분 안팎으로 도착할 수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도 상당할 것 같은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예타 통과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인천 송도동 아파트 시세는 연초보다 수천만 원이 올랐고 남양주 아파트 매매 가격도 최근 3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네. 다만 남양주가 포함되면서 이미 예타 통과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 보니 GTX 관련 호재가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자, GTX A 노선 또 C 노선 다른 노선들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두 노선은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요. 예. 경기도 양주에서 수원을 잇는 GTX C 노선은 올해 하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운정에서 동탄을 잇는 GTX A 노선은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데요. 작년 말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 말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경사노위 재시동. 작년 11월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에 반발하며 위원 3명이 보이콧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어떤 안건도 의결하지 못하는 식물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위원들을 해촉한 뒤 새로운 경사노위 출범을 지금 모색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신윤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우선 이 경사노위 현 상황이 좀 궁금한데 어쩌다 경사노위가 이 식물 상태로 전락했습니까? 네, 작년 11월 경사노위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사회적 대화가 논의됐는데 일단 사안마다 의견이 달라 대화 자체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월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노동계 계층별 대표 3인이 반발한 뒤 보이콧하면서 위원회가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를 대표하는 각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층별 대표 3인이 아예 본위원회에 나오지 않자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새롭게 위원회를 다시 좀 짜보겠다 이런 얘기로 좀 들리는데 그럼 위원회 구성이 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경사노위는 현재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이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인을 제외한 나머지 9명 위원이 지난 7월 문 대통령에게 자신들을 해촉하고 새롭게 경사노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3인의 계층별 위원 중 사의를 밝힌 김병철 청년유년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위원들을 대통령 직권으로 해촉하고 경사노위 개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약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바뀌면 정상화 수순을 좀 밟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문성현 위원장은 임기가 이달 24일까지, 박태주 상임위원은 임기가 이달 28일까지인데요. 문 위원장은 재임명, 박 상임위원은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박 상임위원이 교체되는 28일 이후로 경사노위 2기가 새롭게 출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경사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경사노위 2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달리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과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경사노위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인의 계층별 위원회 추천 권한은 노동계가 갖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한국노총이 추천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노총도 경사노위 1기 파행을 감안하고 추천 후보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좀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태양광으로 빛난 한화큐셀. 하나그룹의 태양광 사업이 드디어 빛이 들어올 모양새인가 봅니다. 그동안 여러 부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투자를 지속했고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선진국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큰 성과를 거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 산업부 이한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한화큐셀이 지난해에 이어 미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지금 거두고 있다고요?
네, 한화큐셀은 올해 1분기에도 미국에서 주택 태양광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지난해에도 1위를 하기는 했지만 올해는 2위 업체와 격차를 더 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한화큐셀의 올해 1분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포인트 오른 2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시장 점유율이 비등했던 2위 미국 썬파워를 3배 가까운 격차로 따돌린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런 성과는 실적으로도 좀 반영이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회사인 한화큐셀이 좋은 성과를 내면서 한화케미칼의 태양광 사업 부문은 올해 2분기에 32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네. 앞서 한화태양광 사업은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연속해서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해 4분기까지만 해도 적자가 411억 원까지 불어난 상황이었는데요.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2분기에도 수익을 이어간 겁니다. 말 그대로 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맞아드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아무래도 오너 김승현 회장의 의지가 좀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한화는 태양광 사업 진출 직후인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말 그대로 암흑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태양광 시장이 긴 침체기를 겪는 동안에도 투자를 줄이지는 않았는데요. 김 회장은 당시 태양광 같은 미래 신성장 사업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하면서 그룹의 토대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예. 지난해 그룹이 밝힌 투자 계획에도 이 같은 의지가 드러나는데요.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22조 원 투자 계획 중 이 중 9조 원이 공장 신설과 증설, 발전 사업 확대 등 태양광 사업에 투입되는 돈입니다. 그렇군요. 또 일각에서는 다행히 좀 시기가 좀 잘 맞아떨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온다고요. 네, 세계 태양광 발전 산업이 고부가 가치, 고효율 제품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게 한화그룹에는 호재가 됐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기존에 중국에서 멀티라는 제품의 좀 저가 제품을 많이 공급을 했었는데 이제 시장이 모노라는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수요가. 그러다 보니까 한화큐셀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 제품인 모노 쪽에서 특화되어 있다 보니 시장이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수혜를 보고 있다고. 현재 한화큐셀은 태양광 시장에서 많이 찾는 고효율의 태양광 전지인 모노셀의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60% 수준이었던 이 모노셀 생산 라인의 비중을 75%로 확대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9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조금 전이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약 35분 정도의 짧은 회담을 끝마쳤는데요. 오늘은 이 회담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한일 관계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남은 쟁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 3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또 김영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3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엽집겠습니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 먼저 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제로 뭐 어떤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는 참 어려운 지금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24일 날 지소미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이제 발표를 해야 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그냥 일종의 그 과정으로 저는 봅니다. 예.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양국 정상 간 속에서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양국이 역사 인식이 아주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예. 이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일 외교수장이 만나서 여하튼 간에 우리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 예. 안에서 나름대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은 자주 가질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당장의 답은 내기 어려운 자리였다. 냉정한 평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홍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는 뭐 그 별 성과 없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문제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서 한 번의 만남으로 지금 아무리 뭐 쥐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이 지금 임박했다고 예.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일본이 물러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별 성과가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한중일 3국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양자 관계에 관계없이 3자 협력은 적극적으로 하자. 예. 그래서 연말까지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하자. 그리고 한중일 3국과 아세안과의 정상회담도 하자. 그리고 뭐 RCEP이라 그래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예, 예. 협정, 또 한중일 자유무역 협정 이런 것도 추진하자. 그래서 뭔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한중일 3국 간에는 간다라고 이렇게 하고 예. 어저께 저녁에 이제 만찬도 세 외무장관이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조금 뭐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대화가 재개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쥐소미아 결정 여부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 또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가 상당히 대화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베가 의외로 일본 내부에서 좀 수세에 몰리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아주 우려할 거는 아니다. 지금 이제 조금 해결되는 방향 쪽으로 한 걸음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역시 과정상에 있는 오늘의 그 일정일 크게 뿐이지. 우려할 필요는 예. 없다. 왜냐하면은 알겠습니다. 지금 그 규제했던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또 추가로 또 풀어주기도 했고 예, 예. 일본도 나름으로 명예로운 후퇴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 우려할 그런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앞서 두 분의 전문가께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을 주셨는데 강 교수님도 이번 베이징 회담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평을 해주시죠. 뭐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구조적 틀에 얽매여 있기 예. 때문에 외교장관 회담이 사전 조율에 있어서 뭐 특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했던 원칙론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죠. 예. 이제 그 점에서 모양새를 좀 찾는다면 이 파국으로 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든지 좀 새로운 뭔가를 찾아보자라는 차원에서의 모멘텀 유지 예, 이 정도 선이고 실질적으로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갑자기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긍정적 메시지를 내세우기도 서로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틀을 만들어서 간다라는 의미에서 외교장관 회담 자체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평가가 크게 뭐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진행된 이 한일 외교부 국장급 회의에서도 양국 간 견해차는 뚜렷했습니다. 이 분위기가 고스란히 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홍 실장님, 일본의 이런 강경한 입장은 일방통행식의 태도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보면 일본은 한 번도 반성을 안 하고 진정한 사과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국력이 조금 우위에 있다고 해서 자기네 산업의 약간의 우월성을 무기 삼아서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1965년 한일 그 수교 협정 맺었을 때 이 정부 대 정부 간의 청구권은 이제 더 이상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지만 개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부분은 국제법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다 유효하게 지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더군다나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는 징용 문제에 대해서 배상까지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볼멘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네. 무역 보복까지 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이 그러나 아베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단순히 그 우리가 힘이 더 세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는 사과하고 반성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다들 뭐 주지하시는 바이지만 한국의 경제력이 지금 일본의 코앞까지 막 따라가서 반도체나 뭐 여러 가지 산업 부분에서 일본을 이제 가전제품 같은 거 다 추월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일본 경제가 한국보다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예방적 조치로서 하는 그런 경제적 그 예방 보복 조치 차원이 예.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징용 문제에 연결시켜서 그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우리 정부로서는 이게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항이고 국제법적으로 봐도 우리가 타당하고 지금의 그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바를 봐도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그 배상을 요구하고 또 일본 자신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대한 핵 피해자들에 대한 미국에 대한 배상은 또 자기는 또 추진하고 있고 이러니까 정말 일본의 이중잣대가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요번에 뭐 어떤 일각에서는 그렇게 강한 나라하고 굳이 왜 싸움을 하느냐라고 하신 분도 있지만 이건 민족 정기와 우리가 결국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좀 더 반석에 놓기 위해서도 반드시 한번 걸쳐야 되는 절차가 아닌가. 약간 고통스럽더라도 일단은 단기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차근차근 하나하나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그 정서를 조근조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홍 교수님, 지금 이 일본 정부 내에서 아베파와 반아베파의 내부 균열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한일 문제에 있어 양쪽의 입장차 정확히 어떤 거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이건 뭐 민족주의 대 민족주의가 지금 쉽게 보면 충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각에서 보면은 뭐 아베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든지 또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아베파 대 반아베파가 지금 갈등하고 있다라는 시각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우리의 시각에서 보는 부분들 것 같아요. 저는 정치 과정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외교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게임 이론 쪽 시각에서 정치 과정을 많이 이제 들여다봤는데요. 지금 일본은 이거를 비대칭적 게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칭적 게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일본과 우리는 똑같은 게임이다. 그러니까 게임의 스트럭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더 나가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걸 치킨 게임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이 굴복을 해야지만이 이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게 이제 치킨 게임이거든요. 그 유명한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그 정말 200마일 이상으로 속도를 갖고 자동차가 달리다가 어느 한쪽이 피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치킨, 영어로 얘기하면 겁장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게임의 구조가 치킨이라고 하면 이 치킨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폭탄을 빨리 상대방한테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1962년도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쿠바 미사일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쿠바 미사일 사건 때 케네디 정부가 C레인을 딱 쳐놓고 이 라인을 건너오면 이건 미국에 대한 나름대로 침략으로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후르쇼프한테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르쇼프가 그걸 보고 결국은 미사일을 제작한 배를 동굴하고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다면은 일본에다가 무엇을 던졌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숙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해법이 그렇게 나오질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페이퍼 스트럭처, 게임 이런 쪽에서 볼 때면 이득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건 반복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터레이션 게임이기 때문에 이 이터레이션 게임 속에서의 승자는 어떠냐면 비록 좀 우리가 좀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일단 협조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기꺼이 손을 내면 잡겠다고 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조금 굉장히 리얼리스틱, 아주 현실주의가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분석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일 관계에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 좀 중국의 역할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우리끼리는 풀어야 되지만 중국의 입장이 좀 어떨까요? 중국은 사실 한일 갈등 관계를 뭐 즐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네. 자신들한테 불리할 게 하나도 없는 게임이죠.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 동북아 안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지금 김 교수님이 민족주의적 입장에서만 이렇게 뭐 1대1 대응 예. 이런 거는 좀 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전후 체제를 극복하고 강한 국가가 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평화헌법도 폐기하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도 만들고 이제 이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중국은 사실은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한미 동맹이 약하고 한일이 싸우면 뭐 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건 할 수 없지만 소위 전통적으로 유지해왔던 한미일 삼각 안보 구조가 예. 깨지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은 그 자체를 지금 자기네가 나서서 하지 마라, 한일 예. 잘 지내라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할 일은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유소작위라는 표현인데요. 저는 이제 중국을 전공했으니까 유소작위는 할 일을 하겠다고 안 할 건 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아, 예. 그 뒤에 그게 생략이 된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건 안 하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잘 지내라 둘이. 그리고 한중일은 지금 뭐에 관심이 있냐면 한미일 삼각 안보 구도가 균열이 생기는 게 중국이 제일 바라는 거고 예. 전략적으로는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한중일 삼국 자유무역 뭐 이런 시스템을 네네. 만들어서 자신들이 그거를 타고 좀 미국에 대항하는 그런 걸 만들고 싶은 게 또 경제적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이런 미중 갈등 전선을 내포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이렇게 확대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할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한국에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00% 대미용이죠. 예.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해서 그 오사카 G20 회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풀면서 지금 차관급 전략 대화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강화되면 대미 카드가 되고 한국은 잘못하면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한중일 삼각구도 우리가 한미일 안보 구조지만 한중일 삼각구도도 매우 예.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서 가야 되는데 중국의 입장은 지금 전혀 그게 아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중국 다루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외교적 수사에 가려진 그 중국의 실질적인 목적을 잘 좀 구분해서 발라서 좀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덧붙여 좀 홍 실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중국 입장에서 미국 견제의 목적도 분명히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지금 중국은 제일 급한 게 북핵 문제보다도 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중국이 사활을 건 지금 그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최고도로 강화되는 과정에서 한일 간의 갈등이 벌어진 건 속으로는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는 예.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한일 간의 유착이 이제 심해져서 예. 중국과 이게 삼각 원활한 교류 협력이 이게 돼야 되는데 한일이 한편이 되면 결국은 중국은 동북아에서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한일 간의 갈등이 벌어지면 자기는 손해 보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과거사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이제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보자. 네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결국은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과거를 짚자는 거고 고노다로는 미래만 보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중이 입장은 같지만 중국은 일본하고 관계를 상당히 개선해서 내년 봄에는 뭐 국빈 방문을 해달라고 또 아베가 시진핑한테 요청을 해서 갈 가능성이 이제 큰데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한일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이제 좋은 호재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카디즈를 침범하고 그 영공을 침범한 건 러시아지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합동 훈련을 하면서 결국은 카디즈를 이제 그 침범이라는 표현은 중국이 매우 싫어하니까 네. 진입을 했는데 이게 예고 없이 진입했으니까 신뢰를 범한 거죠. 그러고 나서도 우방국끼리 무슨 침략이라는 단어를 침입이라는 단어를 쓰냐 이랬는데 중국의 입장을 보면은 지금 중국은 미국과의 그
경제전이 제1전선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서울을 금년에 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중 관계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일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거는 중국이 볼 때는 호재로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가장 신경을 쓰는 거는 북핵 문제도 오히려 무기를 삼아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경제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부분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생존의 문제가 미국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일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중국에게는 미국에게 카드를 쓸 수 있을 만한 호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왕이 장관의 저런 말은 그야말로 외교적 레토릭에 불과하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시면서 얽혀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김 교수님, 중국의 이 중재 자체가 한일 갈등 완화 측면에서는 성과를 좀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전략적인 나름대로의 그 행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달리 본다고 한다면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지금 시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은 일본만 상대하고 또 우리한테 가장 힘이 돼야 될 이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혀 예상 바깥의 그런 그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립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거기에 지금 일본 관계는 악화되고 있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년을 하면서 많은 정치권에서는 김대중 후보치 선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이면 속에서는 가장 우리가 중시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자서전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안보와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일본을 우방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오부치선을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 대 감정의 싸움이라는 것에서 할 수 있는 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리더십을 통해서 잘 발휘를 해서 다시 한번 그러한 지금 중국의 이러한 그 속내를 깰 수 있는 거는 한국, 미국, 일본의 전통적인 안보 동맹을 어떻게든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느냐 이런 쪽에다가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강 교수님, 이런 타이밍에서 중국이 뭐 실질과 수사 뭐 구분해서 판단하셔야 된다고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한일 관계에 있어 좀 실질적으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타나지만 외교 안보 전략에 관해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괜히 그 얘기해서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고 오직 강조하는 게 한중일 간의 경제협력하고 무슨 자유무역지대 만들고 RCEP 같은 거 해보자. 실은 RCEP 같은 경우는 지금 13번 회의를 했는데도 그 소위 영내 국가들 간의 공감대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행태가 트럼프가 중국에 하는 행태와 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유무역 수호하라고 얘기도 큰 소리를 못 치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 문제가 나오면 한국과 중국은 대일 공조를 했었는데 그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철저하게 경제 쪽으로 이걸 끌고 간다. 그럼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외교 안보적 차원에서는 즐기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일본이 한국을 저렇게 때린 데는 적어도 일정 부분 미국의 무기니 어느 정도 들어있다라고 중국이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나서서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본다면 중국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만일 지금 한국이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중국과는 나름대로 괜찮은 관계를 이어왔다. 이렇다면 굉장히 타이밍이 좋은데 중거리 미사일 협정 폐기되고 나서 한국이나 일본에 배치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첫 마디가 단교도 불사하겠답니다. 중국에서 나온 게. 만약에 그 미사일 한반도에 배치되면 한국에 배치되면 단교도 불사하겠다. 결국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중국은 지금 이 상황을 관리하면서 어떻게든지 더 이상의 분란이 안 나면서 지금 홍 박사님 지적하신 대로 이 카드가 잘하면 북중러 구도를 강화하면서 한미일 구도를 약화시키고 뭔가 미국의 카드로 쓸 수 있는 그런 틈새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뭐 어떻게 해라 중재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표현은 당분간 하지 않을 거다.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기는 쉽지 그렇게 않은. 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이유와 판단이 명분이 되죠. 없는 네.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지적을. 시간이 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당면한 이 과제 부분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을 한 분씩 얘기를 듣고 좀 끝내도록 해볼 텐데요. 해리 해리슨 미 대사가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역할을 좀 해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이 좀 커졌다고 아무래도 보는 차원에서 이뤄진 제스처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홍 실장님 지소미아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판단돼서기 때문이겠죠. 미국이 사실 3년 전에 지소미아 체결할 때 사실 박근혜 정부조차도 적극적으로 체결하려고는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 달 만에 미국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일본이 적극 원해서 거기 끌려간 거죠. 근데 그 뒤에 사드까지 배치하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한중 간의 과거에 굉장히 관계가 좋았었는데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한동안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예. 근데 어느새 한중 간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진 게 왜 그랬을까요? 지소미아하고 사드 두 개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거기서 그 함정에 빠진 거죠. 예. 미국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는데 우리가 3년 전에 지소미아를 체결 안 하는 건 우리의 자유였지만 예. 이미 체결된 거를 이제 안 하겠다. 더군다나 지금 아베가 함정을 파놓은 건 뭐냐면 휴가를 닷새를 가가지고 본래는 백색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거 시행이 먼저 24일 이전에 되는 거를 네네네. 휴가 가가지고 28일로 밀어놨고요. 예. 우리가 먼저 지소미아 여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일본은 연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사실 3년 전에도 지소미아 체결을 반대했지만 예.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오면 초과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못하겠다, 연장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한미 동맹의 부담이 너무나 커서 예. 제가 권하는 거는 일단은 연장을 하되 정보 교환하는 건 우리가 실제로 안 하면 그만입니다. 아, 예. 연장은 하고 백색 리스트에서 계속 배제하는 방침을 계속한다면 내년에는 우린 연장 안 할 것이고 그동안에도 당분간은 정보 교류는 일단 유보하겠다. 이 정도의 태도를 가지는 것 정도가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까지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강 교수님, 만약 우리 정부가 실제로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파기했을 경우 실제로 남북 또 한중 간의 관계에 있어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지소미아 파기를 한다라는 거는 한미일 안보 공조의 균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요, 이 중국과 고위급 군사회담도 하고 러시아와 외무차관 회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북중러 보관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 지금 한미일 관계가 너무 나쁘잖아요. 하필 관계가 좋을 때라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이 좋지 않은 세계에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지소미아를 이 대목에서 버리는 게 과연 누구한테 득이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게 있다면 해야 되지만 결국 지난번에 얘기한 걸 보면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기한다고 해서 미국을 움직여서 한일 강대를 풀겠다. 매우 단선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게 얽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게 안 돼 있는 가운데 혼자서 그 틀을 깨고 무엇으로 그 이후에 후유증을 막을지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된다. 한미 관계는 소원해질 거고 굉장히 애매한 위치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카드를 당장 쓰는 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해드리면 이게 일본하고 우리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소미아 별거 없다. 별거 없기 때문에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러면 그게 카드가 될 수 없는 거죠. 별거 없는 게 어떻게 카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거를 쉽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김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권 내에서도 지금 이 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상당한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는 홍해 실장이 가장 정확한 해법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저 똑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뭐 지소미아 관련해서 강경론,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혜론으로 가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치킨 게임에서는 빨리 폭탄을 상대방한테 던져야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카드를 지소미아를 나름대로 연장하면서 전략적 약화를 시키면 되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카드는 이제 누구로 넘어가냐면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고 실제로 자유무역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이제 당신 일본이 선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지혜로운 것이지. 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거를 파기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모할 뿐만 아니라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과연 대한민국이 이 문제 말고도 예. 아직 굉장히 복잡한 이 현안 속에서의 외교 안보의 전략적인 그러한 해법들이 있느냐. 예. 거기에 대한 진짜 전문가들이 있느냐라는 부분 속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소미아와 관련된 거는 분명한 것은 예. 그렇게 우리가 좀 지혜를 발휘해야 되지 않나. 지혜론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